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처음 발병했습니다. 사람에겐 전염되지 않지만 돼지는 감염되면 폐사하는 치명적인 병이어서 축산농가와 방역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돼지에게는 치사율이 최대 100%에 이르고 치료법과 백신도 아직 없습니다. 돼지고기를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지, 돼지고기 값이 급격히 오르는 건 아닌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사문서 위조 혐의 공소장을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대학원 진학을 돕기 위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가 어젯밤 구속된 데 이어 조 장관의 딸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고려대 입시 당시 제1저자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조 장관의 설명과 달리 증빙자료 제출 목록에는 논문이 포함돼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부산에서 가족과 다툼을 난 뒤 술을 마시고 난폭 운전을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차 안에서 흉기까지 휘두르는 이 남성에게 테이저건을 쏴 체포했습니다. 효성그룹 총수 일가가 개인 비리 변호 비용을 회사 돈으로 냈다는 SBS 끝까지 판다팀의 보도와 관련해 국세청이 290억 원대의 조세 포탈 혐의로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성모병원에서 왼쪽 어깨 수술을 받았습니다. 2, 3개월의 회복 기간 중에는 병실에 교도관이 머무르며 면회 등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삼성과 LG가 초고화질 8K TV 기술을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오늘 두 회사의 비교 시연회를 취재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네, 여러분, 치사율 100%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람에게 전염되진 않지만 아직 치료약이 없어서 감염된 돼지는 거의 모두 죽게 되는 치명적인 병입니다. 정부는 돼지열병이 발생한 경기도 파주의 한 농장과 그 주변의 돼지들을 모두 살처분하고 비상관리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박찬범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경기 파주의 농가입니다.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가네. 못 들어가요. 외부 접근이 차단된 채 방역 담당자들이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한쪽에선 굴삭기 2대가 살처분을 위해 땅 파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발병 농가의 전 출입로가 즉시 폐쇄되고 살처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살처분한 돼지를 매립하는 데 사용할 이른바 철제 탱크 구조물이 화물차에 실려 하나둘씩 도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 농장주는 어제 저녁 6시쯤 고온 증세로 폐사한 어미돼지 5마리를 발견하고 신고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새벽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내렸습니다. 발생 농가와 반경 500m 이내의 돼지, 그리고 발생 농가의 농장주 가족들이 운영하는 인근 농장 2곳 등 모두 4,950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됐습니다. 파주에 이어 경기도 연천군 농가에서도 돼지 1마리가 폐사해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정부는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 농장과 도살장 등을 대상으로 가축과 차량, 관계자의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이 병의 전파 원인으로 알려진 남은 음식물의 돼지급여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금일부터 남은 음식물의 양돈 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접경 지역 14개 시군의 야생 멧돼지 개체 수 조절도 실시하겠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도 돼지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소독 작업을 강화하는 등 24시간 비상관리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중국을 휩쓸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넉 달 전 북한에서도 발생하면서 그동안 정부는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에 힘써왔습니다. 오늘 돼지열병이 확인된 농장이 북한과 가깝고 또 야생 멧돼지들은 비무장지대를 오가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북쪽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정확한 경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래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으로 발생한 경기도 파주 농가는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거나 농장주와 근로자가 발병국에 다녀온 적도 없습니다. 통상적인 감염 원인에 해당하는 것이 없어 아직 유입 경로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4개월 전 발병한 북한 지역으로부터의 유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파주의 발병 농장이 북한과 7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강을 헤엄쳐 남북으로 가는 야생 멧돼지들을 통해 전염됐을 거라는 추측입니다. 실제로 DMZ 지역을 넘나들거나 강을 오가는 멧돼지들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멧돼지야 뭐 이쪽에는 멧돼지는 많죠. 밤에 저희 낚시 가다 보면 파평, 장파리 이쪽에 가다 보면 돌에 멧돼지가 내려오니까 한 6, 7마리씩 뭐 달고 다니니까. 야생동물에 의해 북한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경우 김포나 강화 등 한강과 인접한 곳이나 파주 인근의 포천, 연천 농가들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감염된 돼지의 분변 등 분비물에 의해 전파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야생 멧돼지에 의한 바이러스 전염과 사람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모두 열어둔 채 정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입 경로를 확실히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정말 낮은 확률인데 그렇게 들어왔다는 게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에게는 치명적이지만 사람은 감염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돼지고기는 지금처럼 계속 먹어도 되는 건지, 또 이 병이 퍼지는 걸 막을 방법은 없는 건지, 이런 궁금증들을 김관진 기자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치사율이 거의 100%에 달해 돼지 흑사병이라고도 부릅니다. 원래 아프리카 지역의 풍토병이었는데 2016년부터 유럽을 경유해 베트남과 중국 등 아시아로 급격히 퍼졌습니다. 국제수역사무국은 최근 역이 표기된 전 세계 19개 지역을 유행 지역으로 정했는데 오늘 우리나라 파주까지 포함돼 20곳이 됐습니다.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더 무서운 질병이고 발병하면 살처분밖에 답이 없습니다. 이 병에 걸린 돼지는 40도 넘는 고열과 출혈 증상을 보이고 보통 열흘 안에 폐사합니다. 이 병은 돼지만 감염되는 일종 가축 전염병입니다. 사람에게는 절대 전염되지 않습니다. 이 병에 걸린 돼지고기는 유통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지만 만일 바이러스가 남아있는 돼지고기를 사람이 먹게 되는 상황을 가정한다고 해도 사람이 병에 걸리는 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돼지끼리는 어떻게 전염될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미 감염된 멧돼지나 돼지의 침과 혈액 분변에 노출되거나 건강한 돼지들에게 감염된 돼지고기나 가공식품 찌꺼기를 먹였을 때 전염됩니다. 여행객들이 국내에 입국할 때 돼지고기 가공품을 절대 반입 못하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먹는데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처럼 충분히 익혀서 먹으면 됩니다. 이 병의 잠복기는 나흘에서 최장 19일 정도인데 실제 발생하는 건 나흘에서 일주일 사이라 이번 주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자, 문제는 이 전염병이 국내 다른 곳으로 더 퍼져서 살처분되는 돼지가 늘어날 경우에는 돼지고기 값이 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재고가 좀 있는 대형마트에서는 당장 고깃값에 별 영향이 없었지만 오늘 도매시장에선 돼지고기 경매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앞으로는 어떨지 안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중국에선 돼지고기 값이 1년 전보다 47%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지난해 중국 곳곳을 휩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공급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돼지고기 시장의 큰 손인 중국의 생산량이 줄면서 국제 가격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번 확진으로 돼지고기 값이 요동칠 기세입니다. 오늘 오후 한때 돼지고기 1kg당 평균 경매 가격은 6,000원 이상으로 어제보다 30% 넘게 급등했습니다. 특히 경기도 파주에서 가까운 수도권 도매시장의 경매가 상승폭은 60%에 달했습니다. 경매를 거친 돼지고기는 중간 도매상을 거쳐 하루 이틀 뒤에 정육점과 식당 등으로 유통되는데 당장 고기를 납품받아야 하는 소매상들은 울상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서민 음식인데 이게 폭등하면은 그나마 이 먹거리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덜 되니까 이게 힘들죠. 가뜩이나 좀 어려운데.
대형마트의 경우 일주일분 이상 재고가 있기 때문에 도매가 상승분이 반영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향후 확산 여부가 가격 상승을 좌우할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확산을 방지하느냐에 따라서 돼지고기 이 가격이 수급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외식업계와 식품 제조업계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SBS 안사은입니다. 다음은 조국 법무장관 관련 수사 속보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조국 장관이 취임하기 전인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이야기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일저자 문제가 논란이 되고 그 논문이 여기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조 장관의 딸이 고등학생 때 의학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게 논란이 되자 그 논문을 대학 입시에는 활용하지 않았다고 해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고려대에 해당 논문을 제출했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여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 장관의 딸을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먼저 이현영 기자입니다. 검찰은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를 비공개로 소환했습니다. 조 씨가 고려대에 입학할 당시 입학 사정관을 맡았던 A 교수도 같은 날 함께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와 A 교수 등을 상대로 조 씨의 구체적인 입학 전형 과정을 조사했습니다. A 교수는 SBS와의 통화에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조 씨가 입학 당시 학교에 제출한 증빙자료 목록을 봤는데 단국대 인턴 관련 논문이 목록에 기재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다던 조국 장관 측의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설명입니다. 또 미국 수능인 SAT와 AP 성적표 등과 함께 인턴 품앗이 의혹을 받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조 씨가 제3저자로 논문에 등재된 공주대 인턴 증명서도 제출됐다고 적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A 교수는 그러면서 조 씨가 합격한 세계 선도 전형에 대한 조 장관 측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의학 중심으로 뽑았다는 얘기를 하셨고 저희 아이는 AP 3과목 만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A 교수는 해당 전형은 어학 성적이 40%, 교과, 비교과 성적이 포함된 학교 생활기록부가 60%를 차지하는데 합격권 학생 대부분이 상당한 어학 능력을 보유해 어학 실력은 변별력을 갖기 힘들고 생활기록부 등 다른 요인이 당락을 결정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정경심 교수가 딸의 진학을 돕기 위해서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공소장은 A4 2장 분량입니다. 딸이 받은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 1장을 위조한 혐의에 대해서만 공소사실에 담았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딸이 특별 전형을 통해 유명 대학원에 진학하도록 돕기 위해 정 교수가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해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한 문안을 임의로 만들고 총장 직인 역시 임의로 날인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성명 불상자 등과 범행을 공모했다며 범행 시점은 2012년 9월 7일, 범행 장소는 동양대학교로 특정했습니다. 사문서 위조죄의 공소시효가 7년인 만큼 검찰은 조국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일 밤 시효 만료를 1시간여 앞두고 정 교수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아들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어 추가 기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정 교수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위조된 표창장을 사용했다면 사문서 위조 행사 혐의와 국립대 입시를 방해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도 추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조국 장관의 동생 부부가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던 학교 법인, 그러니까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서 소송을 냈었다는 소식 저희가 몇 번 전해드렸습니다. 그 받지 못했다는 돈 가운데는 테니스장 공사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웅동학원 사람들은 새로 지은 학교에 테니스장은 없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안상우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1996년 1월 웅동학원은 조국 법무장관의 동생이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과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신축 학교 부지 뒷산에 테니스장을 지어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전현직 웅동학원 관계자들은 새로 옮긴 학교에 테니스장은 없다고 설명합니다. 웅동학원에도 테니스장 같은 게 있었나요? 예전에 밑에 학교에서 있었습니다. 98년도 이전되기 이전을 갔죠. 산으로 와서는 없었었나요, 그럼? 예. 또 조 씨가 테니스장 공사를 하기로 계약한 곳에서 불과 1년 뒤인 1997년부터 당시 한국토지공사가 돌 채취 공사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조 씨 부부는 지난 2006년 테니스장 공사비를 포함해 공사대금 6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07년 법원은 이자를 포함해 19억 원을 웅동학원이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조 씨 부부는 또 학교 신축 공사비 10억 원을 달라는 소송도 함께 내 승소하면서 웅동학원을 상대로 모두 100억 원대의 채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테니스장 공사 외에도 조 씨가 웅동학원 측과 맺은 공사 계약이 사실상 허위이고 이를 토대로 채권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네, 조국 장관의 가족이 돈을 넣은 이 사모펀드와 관련된 의혹의 핵심 인물,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자, 앞으로 검찰 수사 방향은 어떻게 흘러갈지 검찰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임찬종 기자, 조 장관의 오촌 조카가 횡령,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이런 혐의들이 이 조국 장관 쪽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 규명이 되어야 할 핵심 의혹은 결국 코링크는 누구 겁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 이 코링크가 어떤 회사냐면요.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돈을 넣은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회사입니다. 일단 법원은 이 코링크 PE의 실질적 대표가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라는 검찰 주장에 근거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어젯밤에 발부한 겁니다. 문제는 조 씨의 혐의인 횡령, 주가 조작 등이 조 장관 측과 관련이 있느냐입니다. 만약 조 장관 가족이 단순히 펀드에 투자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게 이제 조 장관 측 주장인데요. 이 오촌 조카의 혐의는 조 장관 측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씨가 코링크 설립 자금으로 쓴 돈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로부터 빌린 돈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국 조 씨가 정상적으로 돈을 빌린 뒤 코링크 설립 자금으로 그냥 쓴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돈을 빌려준 척 꾸미고 실제로는 정 교수가 코링크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했던 것인지를 규명하는 게 수사의 관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코링크가 누구 겁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오면 횡령 혐의 등을 누가 책임져야 할지도 분명해지게 됩니다. 정 교수가 코링크에 인수된 상장업체 WFM으로부터 자문료를 받았고 일부 회의에도 참석한 점 등을 검찰은 주요한 정황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은 코링크 경영 등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모펀드와 관련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동안 외국에 머물고 있다가 귀국해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상장업체 WFM의 전 대표 우모 씨가 귀국해서 오늘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우 씨는 WFM 지분을 조국 장관 가족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 아까 많이 말씀드렸던 코링크에 넘긴 인물입니다. 검찰은 코링크의 실질적 대표인 오촌 조카 조모 씨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WFM을 인수한 다음에 WFM 법인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 우 씨도 연루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장관이 오늘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아서 각 당의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는데 각 당마다 반응이 다 달랐습니다. 조국 장관을 앞에 두고 사퇴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은 박하정 기자입니다. 임명 뒤 처음으로 국회를 찾은 조국 장관. 만남을 거부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빼고 민주, 정의, 대한정치연대 지도부를 차례로 만났는데 한결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많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보다 겸허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장관을 맞이한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적임자임을 보증하겠다는 덕담을 건넸습니다. 우리 시대의 과제인 검찰개혁, 사법개혁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적임자는 조국이었다 이렇게 저도 신용 보증을 합니다. 선거법과 조 장관 임명을 맞바꾼 거 아니냐는 당 안팎 논란에 시달렸던 정의당. 미묘한 견제의 메시지입니다. 개혁의 장애가 되실 때는 가차없이 비판을 할 것이다. 개혁을 위해서 과감한 자기결단을 요구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정치연대는 면전에서 사퇴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별로 이렇게 좋은 여건이 아닐 것 같아요. 그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깊이 새기겠습니다. 내려놓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것이 많은 국민들의 의견인데 한번 깊게 좀 생각을 한번 해주시는 것이. 이동할 때마다 쏟아진 기자들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딸 논문을 냈다는 기록이 발견됐다는 그거에 대해서도 전혀 하실 말씀 왼쪽으로 갑니까? 최근 논란을 빚은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골자로 한 법무부의 공보준칙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과 조 장관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보고 새 준칙 적용 시기를 조절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이어 오늘은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강효상 의원이 조국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며 삭발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무책임한 작태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 내용은 민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황교안 대표가 어제 삭발식을 진행했던 청와대 앞에서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자신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구에서 조국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삭발을 했습니다. 박인숙 의원을 시작으로 황교안 대표로 이어진 한국당 삭발식이 이젠 릴레이처럼 된 겁니다. 황교안 대표는 조국 퇴진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이학재 의원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만들려고 하던 나라가 이런 나라인지 묻고 싶습니다. 한국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릴레이 삭발과 촛불 집회에 대해 민주당은 민생을 저버린 무책임한 작태라고 비난했고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며 국민에게 아무런 명분도 감동도 주지 못하는 뜬금없는 행동입니다. 정의당은 과거 공안검사들 말이 생각난다고 꼬집었습니다. 삭발 단식은 빨갱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모욕했던 공안검사들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야 대치가 심해지면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은 줄줄이 파행입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다음 주 대정부 질문도 사실상 연기되면서 국정감사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조국 장관 딸의 학생부 유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서울시 교육청의 서버를 압수수색해서 교육정보 시스템 접속 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한영 외고 교직원 말고 조 장관 딸의 학생부를 조회한 인물이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한영 외고 교직원 4명을 조사하고 이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술을 마시고 난폭 운전을 하던 20대 남성이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순찰차가 끝까지 따라가자 차 안에서 흉기를 꺼내들며 저항했는데 결국 경찰이 테이저건을 쏴 제압했습니다. KNN 정기형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주차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뒤따라온 경찰차가 입구를 막습니다. 주차장 안에서 운전자와 경찰이 대치합니다. 음주운전자 검거 현장입니다. 운전자가 흉기와 3단봉까지 들고 경찰에 저항합니다. 경찰이 차 유리를 깨고 테이저건을 쏜 뒤에야 붙잡혔습니다. 운전자 22살 A씨는 밤 늦은 시간 도심에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순찰차를 치고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부산 수영구에서 해운대교를 오가며 광안대교를 왕복하기도 했습니다. 약 30분가량 이어진 도주구간이 막다른 주차장 안에 들어와서야 끝났습니다. 피해자는 주차장 안에서도 차를 앞뒤로 움직이면서 마지막까지 도주하려 했습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5%. 경찰차 2대가 부서지고 경찰관 2명이 다쳤습니다. 이제 유리 파편에 이제 좀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정상인처럼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좀 횡설수설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A씨는 가족과 다툰 뒤 집을 나와 운전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KNN 정경입니다. 오늘 평택의 한 아파트 지하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스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지하에서 짐을 정리하던 남성을 포함해 4명이 다쳤는데 저희가 폭발 당시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유소환 기자입니다. 가을 햇살이 여유롭던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갑작스러운 폭발과 함께 지하층 창문으로 시뻘건 불꽃이 터져 나옵니다. 깨진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고 아파트에선 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걸어 나옵니다. 비행기 폭격하는 것 같은 경우 그렇게 요란하게 소리가 나고 펑 소리가 나와서 도로가 보니까 연기 확 나오더라고. 가스하고 연기가 나고. 오늘 오후 3시 반쯤 경기 평택시 비전동의 한 아파트 지하 1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스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지하 1층에서 짐 정리를 하고 있던 60대 남성이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지인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던 걸로 알려졌는데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 건물 주변에 있던 주민 3명도 유리 파편 등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폭발 사고가 난 아파트 앞입니다. 제 뒤를 보시면 아파트 유리창들이 모두 깨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아파트 건너편에 주차돼 있던 자동차들의 앞 유리도 파손된 상태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스 안전공사와 함께 현장 감식을 벌여 정확한 폭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에는 LNG가 나와 있질 않습니다. 조사 중에 에피가스 두 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통은 열려져 있는 상태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파트 측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가스 공급을 중단하고 해당 동에 거주하는 10가구를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귀가하는 여성들 불안하게 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번엔 서울 도봉구에서 모르는 남성이 뒤따라와 엘리베이터에서 손목을 잡아챘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그제 새벽 2시 50분쯤 112 상황실에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귀갓길 20대 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남성에게 추행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집 근처까지 바래다 준 남자친구가 떠나자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한 남성이 뒤따라 탔고 자신이 버튼을 누르자 이 남성은 한층 아래 버튼을 눌렀다고 했습니다. 해당 층에 도착해 문이 열리자 내리는 듯 하던 남성은 갑자기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자신의 손을 낚아챘고 강하게 밀치며 엘리베이터 문을 닫자 계단으로 내려가 아파트 밖으로 도망쳤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해당 남성과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해당 아파트 CCTV를 확보해 남성의 인상착의를 파악했는데 다만 아직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직 못 잡았고요.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계단으로 내려서 나가는 게 확인돼서 계속 이제 그 경로를. 경찰은 먼저 남성의 신원을 파악한 뒤 검거해서 자세한 경위를 추궁할 계획입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오늘 새벽 울산에 멧돼지가 나타나 도심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아직 멧돼지를 붙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UBC 신혜지 기자입니다. 달리는 순찰차 앞으로 멧돼지가 튀어나와 들이받습니다. 이 멧돼지는 중앙선을 넘나들며 도로를 질주하고 인도를 내달리며 순찰차와 추격전도 벌입니다. 경찰차 지나가는 거 봤어요. 부딪히는 소리 나갖고 그거 봤는데 이렇게 큰 동물 같은 거 멧돼지. 도심에 출몰한 멧돼지는 이렇게 차량에 부딪히고도 멀쩡하게 도주했습니다. 무게 70kg가량의 멧돼지가 울산 남구에 나타난 건 오늘 새벽 3시 10분쯤. 산에서 먹이를 찾아 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멧돼지는 2시간 동안 도심 곳곳을 누볐습니다.
경찰은 순찰차 8대와 유해조수 포획단을 동원해 수색을 벌였지만 놓쳤고 멧돼지의 행방은 묘연합니다. 워낙 멧돼지가 빠른 관계로 도망을 가버려가지고요. 지금 계속 찾고 있고. 이 멧돼지는 순찰차와 부딪히면서 다리를 다친 것으로 추정되지만 스트레스를 받아 사나워진 상태여서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정확한 급수가 아니면은 뭐 4발, 5발도 맞고도 안 죽을 정도의. 경찰은 멧돼지가 태화강을 건너 갈대밭 등에 숨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드론을 띄워 수색을 벌였습니다.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 내리막길에 주차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인도를 덮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지나가던 60대 여성이 목숨을 잃었는데 차 주인이 기어를 중립에 두고 차를 세워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JBC 진기훈 기자입니다. 음식점으로 들어가는 여성 뒤로 SUV 차량 한 대가 빠르게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어제 낮 12시 20분쯤 청주시 용암동에서 비탈길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져 인도를 덮치면서 65살 김모 씨가 숨졌습니다. 10도에서 15도 정도의 각도에 있다 보니까 차가 미끄러져 이제 내려가는데 차 무게가 있으니까 더 빨리 내려갔겠죠. 차량 주인은 기어를 중립에 넣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채 차에서 내렸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현장은 보시는 것처럼 경사가 완만해 보이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런 곳에서 차의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시동을 껐을 때 차는 빠른 속도로 미끄러집니다. 주차할 때 무심코 기어를 중립으로 넣고 내릴 경우 완만한 경사에서도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충주에선 기어 중립 상태로 비탈길에 주차된 25톤 트레일러가 미끄러져 출근길 도로를 덮치면서 운전자 1명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부주의한 운전 습관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차할 때 항상 기어와 브레이크 상태를 확인하는 등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수술을 받았습니다. 재활 치료를 위해 석 달 가까이 입원해야 한다는데 1억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이는 병원비는 누가 부담하는 걸까요? 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전 안경과 마스크를 쓴 채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한 박근혜 전 대통령. 입원 하루 만인 오늘 아침 8시 반쯤 어깨 수술을 받았습니다. 약 1시간 동안 찢어진 어깨 근육과 힘줄을 봉합한 뒤 회복실을 거쳐 VIP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료진은 수술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면서 적어도 석 달은 구치소가 아닌 병원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힘줄 파열이 계속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퇴원해서는 이런 재활 치료가 잘 안 될 것으로 경과를 봐서 짧아질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박 전 대통령은 기결수 신분으로 이번 내내 여성 교도관과 24시간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 병실이 있는 21층은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됩니다.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현재 박 전 대통령이 있는 VIP 병실은 하루 사용료 320만 원으로 더 작은 병실로 옮겨도 하루 최소 160만 원에 달합니다. 3개월이면 1억 원을 훌쩍 넘는 금액. 입원비는 물론 수술비와 치료비 모두 본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검찰이 약 36억 원을 추징 보전한 상황에서 마땅한 수입이 없는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거액의 비용을 부담할지 의문입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석유 시설이 드론 공격에 멈춰서면서 드론 테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무기에 비해서 탐지나 추적도 쉽지 않은데 우리 군은 4년 안에 레이저 무기로 드론 공격을 막겠다는 일명 한국형 스타워즈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하루치 원유 생산량을 반토막 나게 한 석유 시설 화재. 공격에 동원된 건 폭발물을 가득 실은 군사용 드론이었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테러의 위력과 정확성이 확인되면서 주요 시설이 북한 무인기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군이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무기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광섬유에서 만들어진 레이저 빔을 쏴 목표물을 태워 격추시키는 개념인데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안 나는 레이저로 몇 킬로미터 밖에 있는 드론을 맞추는 핵심 기술은 이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을 마쳤습니다. 한 발을 쏘는 데 드는 비용이 2,000원 정도여서
드론이 벌떼처럼 공격해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군은 앞으로 4년간 880억 원을 투입해 개발을 완료하고 곧바로 전력화한다는 방침입니다. 2023년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 4km 이내에 어떤 물체가 들어올 경우는 얘가 바로 탐지를 해서 이제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각 시설마다 그런 걸 구축을 해야 된다. 방위사업청은 레이저의 출력과 정확도를 높여 미국과 러시아 등 군사 강국처럼 드론뿐 아니라 전투기와 로켓까지 요격하는 레이저 무기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과 군국주의의 상징인 우길기입니다.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일본이 우길기를 흔드는 응원을 허용하겠다고 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많은 국가들이 항의를 했는데도 IOC는 이 경기장에 우길기 가지고 가는 걸 막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우길기가 아무 문제 없다는 일본의 주장이 과연 맞는 말인지 사실은 코너에서 이경원 기자와 김민정 기자가 차례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올림픽에서는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올림픽 헌장 50조 2항입니다. 우길기 논란은 이 조항 해석의 문제입니다. 먼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이 조항을 지금까지 어떻게 적용해 왔는지 김민정 기자 설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태극 문양 헬멧 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모습. 캐나다 출신 귀화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선수 맷 달튼이 지난해 평창 올림픽을 앞둔 평가전 때 헬멧에 새겼습니다. 그런데 이 문양 정작 올림픽에선 볼 수 없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서 착용 금지 처분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일본 체조 선수팀이 입고 나온 선수복에 그려진 이 문양. 일본 언론에서 스스로 우길 승천기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헌장 위반 아니다라는 IOC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내년 도쿄올림픽, 일본 측은 우길기의 경기장 반입을 공식 허가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항의했지만 IOC는 우길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방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도 또다시 일본에 유리한 결정을 내린 겁니다. IOC는 우길기에 대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지금까지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일본 주장을 살펴봐야겠습니다. 1952년 우길기가 자위대 깃발로 지정됐을 때 2000년대 이전 자위대 군함이 우길기 달고 한국 갔을 때 이땐 별말 없더니 요즘 유독 그런다. 반일 감정 때문에 괜한 억지 부리는 거 아니냐. 일본 올림픽 담당상의 취임 일성도 이랬습니다. 旭日旗というものが政治的な部分においての宣伝になるかということに関しては私自身は決してそういうものではないというふうに 요즘 유독 그런다는 주장 사실은 어떨까요? 지난 1952년 국내 언론 기사 우길기를 보면서 한국 고유의 역사를 배울 수 없다고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1996년 자위대 함대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요. 당시 한 일본 신문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우길기를 매단 함대를 복잡하게 받아들인다. 이런 자료 많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길기는 전쟁 피해국에게 불편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요. 우길기를 들고 한국인 추방을 외치는 혐한 단체가 기승을 부립니다. 일본 프로축구팀은 우길기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공지까지 올렸는데 아시아 축구연맹이 우길기가 차별의 상징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2017년에는 우길기 응원 때문에 15,000달러의 벌금을 낸 일본 구단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IOC에게 우길기에 대한 평가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 그것이 인종적 행위를 금지한다는 올림픽 헌장의 정신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부산의 한 사립대 교수가 수업 시간에 상습적으로 폭언과 망언을 해왔다는 학생들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학교는 뒤늦게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교수가 어떤 말을 했는지 KNN 강소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학교 곳곳에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A 교수가 폭언을 쏟아냈다며 파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A 교수가 수업 시간에 한 발언입니다. 여자분들 강사했습니다.
왜 이렇게 딱 넘어지고 지금 여름 방학이면 여자들이 필모에 가서 몸하러 간다잖아요. 편향적인 정치적 발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박근혜를 탄핵했던 세력이 전 국제적인 공산 세력들이 모여갖고 중국 유학생들, 그래서 내가 중국 유학생들 수업 들어오지 말라 그랬지. 학생들은 이 같은 망언이 처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교수님이 전에 학기에도 좀 부적절한 발언을 하셔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다시 화제에 올랐으니까. A 교수가 방학 때 출국하며 학교 측 진상 조사가 늦어진 건데 개강하자마자 다시 폭언과 망언을 반복했다는 게 학생들의 주장입니다. A 교수는 예를 들다 나온 표현으로 비하 의도가 없었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교수의 발언을 성토하는 글들이 이렇게 대학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교수들의 이딴 망언에 학생들의 반발도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뒤늦게 진상조사위를 열고 일단 해당 교수의 강의를 중단했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NN 강소라입니다. 효성그룹이 회사 돈으로 총수일가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내준 의혹이 있다고 SBS 끝까지 판다팀이 집중 보도했는데요. 얼마 전에 국세청이 효성그룹에 1,500억 원대 추징금을 부과하면서 이 부분을 확인해 포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효성 본사 말고도 효성 TNS 등 효성의 6개 계열사가 400억 원이 넘는 회사 돈이 총수 일가와 관련된 기업 비리를 변호하는 데 지출된 겁니다. 지난 4월 SBS는 효성 총수 일가 재판에 대형 로펌과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동원됐고 400억 원 넘는 관련 비용을 그룹 계열사들이 부담한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로펌과 변호사들이 계약은 효성 측과 맺고선 실제로는 회사 일이 아닌 총수 일가와 관련한 자문만 해준 점을 파헤쳤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에 대해 조사에 나섰고 효성 측이 변호사비를 대납해 결과적으로 법인세를 포탈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세청은 앞서 올 초부터 효성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이를 토대로 이달 초 1,500억 원 넘는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중 200억 원 이상은 변호사비 대납에 따른 추징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조세범칙 조사 심의위원회를 조만간 열어 효성 총수부자와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290억 원대 조세 포탈 혐의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근거 없는 추측입니다. 국세청은 조사 관련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백라이트 때문에 블랙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컬러가 과장될 수 있고 TV는 더 얇아지기 어려웠던 거죠. 네, LG전자가 최근에 내놓은 새 TV 광고입니다. 삼성 TV를 LG TV와 은근히 비교하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훨씬 더 공격적인 공개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가전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온 두 회사가 차세대 초고화질 TV 8K 성능을 두고 맞붙은 겁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오늘 대대적인 설명회를 연 LG전자 TV 2대를 나란히 놓고 같은 영상을 틉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제품 LG OLED TV 4K 해상도 제품이고요. 꺼진 것만 같았던 저 TV QLED라고 불리우는 8K 해상도 제품입니다. 삼성의 신형 8K QLED TV가 옛 LG의 4K TV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임원이 직접 나서서 삼성 TV를 분해해 들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LG 주장의 핵심은 삼성 8K TV가 화면을 구성하는 점, 즉 화소수만 많을 뿐 가장 중요한 화질 선명도가 국제 기준보다 현격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을 미스리딩하게 되고 또한 최고 해상도라고 믿고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실망감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달 초 국제박람회에서 나온 LG의 공개 비판 때는 침묵했던 삼성도 발끈했습니다. 불과 반나절 만에 반박 설명회를 연 겁니다. 화질 선명도는 낡은 개념이며 TV 화질을 평가하는 많은 척도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화질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컬러라든가 그다음에 시그널 프로세싱 능력, 그다음에 휘도라는 다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산출물이다. 역시 두 개 제품을 나란히 놓고 8K용 사진을 띄울 때 LG TV의 문제를 부각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회사 모두 자사 TV의 최적화된 영상을 찾아 아전인수식 비교만 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차세대 TV 시장 선점 경쟁에서 벌어진 기싸움이라지만 중국과 일본의 도전이 거센 상황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SBS 노동기입니다. 2015년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 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받은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상은 적과 교전 같은 직무 수행 중 다친 것을, 공상은 공무나 국가수호, 안보 같은 직무 수행 중 다친 걸 가리킵니다. 최근에 보훈처가 전상으로 인정할 법령 조항이 없다며 공상으로 판정하자 하 중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토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얼마 전 SBS 8시 뉴스를 통해 전해드린 남양유업의 밀어내기와 장부 조작, 보복 행위 등 여전한 갑질 행태 연속 보도와 관련해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추 의원은 이와 관련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